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 자동차의 강점이 뭐냐?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청업체와 신뢰관계를 통해 많은 재고를 관리 안 해도 그때그때 하청업체에서 필요한 만큼이 조달되도록, 하청업체 가지고 함부로 괴롭히지도 않고요, 하청업체에 물건 후레 깎지도 않고 서로 가족처럼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원하고요, 그 직원들 간의 월급 격차가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도요타의 자동차의 임원들 평균 월급은요, 한국의 대기업의 그 이사들 월급과 비교해서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가도요. 뭐 닛산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과 임원의 격차가 28배인데 도요타는 10배밖에 안 된다. 직원도 평균 월급이요, 795만엔, 즉 8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 한국은 요거보다 더 넣으면 더 넣지, 덜 넣지 않는 겁니다. 도요타가 작년에 이 순이익이 2조 1733억엔, 그러니까 뭐 일본에 뭐 엔화는 곱하기 100에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월 견산 도요타 자동차의 순이익이 2, 3조 되는 거죠. 삼성자동차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순이익을 낳는 회사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한 20% 정도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이 환경을 갖춘 겁니다. 자, 이래 잘 나가는 회사는 하청회사 잘 관리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그래서 이 미리미리 그 회사에서 이 재고, 이 부품 재고나 이런 걸 확보하지 않더라도 하청회사에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다 조정해서 공급해 줄 만큼의 신뢰관계가 서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이 과하지 않고 임원들 월급도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얼마 전에 도요타 자동차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거의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갔는가 싶었는데 다시 회복돼서 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임원들도 직원들도 하청회사도 다 한가족처럼 가는 거기에 도요타 자동차의 성공 비결이 있다. 한국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과연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요, 철강석이라든지 뭐 오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원자재 사이클이 바닥에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그 원자재 신흥국에 투자하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원자재 사이클이 바닥에 닿으려면 앞으로도 또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재가 지금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운송하는 업종들도 지금 가격이 또 바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신흥국의 부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조금 더 지속될 거고, 결국 원자재 하락은 더 내려갈 거고, 이런 중국이 부재한, 중국 때문에 생긴 이 수요 부족을 메꿀 만한 요인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가 결국은 이 불황기에 계속 나빠지는 원인에는 이 각국의 이 부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급락 때 각 나라의 금융, 통화, 부채 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이 각국의 최대 화두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위기 회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에도 원자재가 가격이 붕괴될 때 각국들은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채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원자재 하락의 위기는 아직도 바닥이 안 보이고 끝이 더 내려갈 것 같고, 이 사이에 각국의 재무 구조나 그 다음에 부채 위기, 재정 적자는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세계 금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지금 확산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원자재를 보면 경제가 앞으로 회복될 건가, 더 가라앉을 건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현재 원자재만을 놓고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순환은 아직도 바닥이 한참 멀었고, 또 다른 원자재 가격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물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철강이 내려가고 석탄이 내려가고 이러다가 또 구리 가격이 내려가다가 이것이 또 석유 가격이 하락으로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겪어야 될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신흥국이나 원자재 생산국의 부채 위기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국의 수료드라는 그 자산운용사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예년처럼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예년처럼 살아나는 게 뭐냐? 연평균, 세계가 연평균 4에서 5% 성장하는 겁니다. 4, 5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은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유가가 40불까지 떨어지면 이제 유가가 전략이 되니까 유가에서 전략이 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구재, 즉 TV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가구 이런 거를 막 샀는데요. 이제는 이 유가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냥 외식이나 식료품, 그 다음에 비내구재 이런 것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유가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 받는 혜택을 가지고 당장 큰 소비로 연결시킬 능력이 되지 않고 조금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 나가서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옷이나 하나 사 입지 않은 수준. 그럼 왜 이러느냐? 과거에는 이 미국 경제가 성장이 되면 세계 경제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난 2008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1.3이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4.6%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때만 딱 그렇다가 2008년하고 2009년 사이만 마이너스 1.6에서 4.6으로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2.4로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평균 성장률이요. 그럼 왜 이랬느냐? 이제는 성장률에다가 제곱근을 해야 된다. 과거의 성장률에. 그러니까 4.6%의 제곱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요즘에 이제 이 위기를 겪고 난 뒤에 나오는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기 이후에 큰 위기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적각 회복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그 회복에 반도 못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이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데도 왜 세계 경제에 그런 온기가 퍼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가가 하락했지만은 미국의 세일가스가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미국이 최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던 세일가스가 또 투자가 감소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가격이 내려가는데 세일가스에 투자했다가 그 본전만 못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가게들이 유가 하락으로 이렇게 돈이 좀 세이브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을 아까 말한 대로 내구재나 큰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요, 과거에는 금방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대출이 워낙 늘어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새로 집을 사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위기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중국의 쇼크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많이는 못 올릴 거다.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제대로 올리면 세계 경제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뭐 우리가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경제가 만약에 성장률이 3%좀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6.9%라고 중국 정부가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 정도 떨어져 버리면 세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다. 근데 이런 위험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바닥이 더 남았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많고, 세계 어디에서도 원자재를 활발하게 소비하는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나라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원자재 생산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확 줄어드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옛날에는 위기가 한번 겪으면 그 다음에 오히려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상 수준으로 확 올라갔는데, 이제는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재고권을 곱해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어디에도 위기를 받쳐줄 만한 세계의 강대국, 잘나가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그렇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면세점에서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점이 하나 탈락했고 SK가 워크힐 쪽에 면세점이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탈락한 두 개의 재벌사의 그 면세점이 지금 문을 닫는데, 거기에 재고가 2천억 이상 명품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명품점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분양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 각각 수천억이 들어간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언론은 명품점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저희 언론들을 보면서 한심한 건요, 이 두 개의 회사가 명품점을 하다가 지금 그 권한을 뺏겼다라는 부분을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직원은 어디로 가고, 저는 직원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쌓여있는 명품은 어떻게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어떻게 채우고,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언론들이 그런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롯데나요 SK는 명품점 문 닫아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동안에 받은 특혜가 어디냐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명품점을 이런 식으로 5년마다 소수 재벌한테만 주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한국도 그야말로 잘 나가는 자영업이나 관광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 이런 부분에는 조그만 데라도 다 명품점을 그 면세점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 면세점 허가를 갖다가 다양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이 면세점 문 닫아서 그 쌓여있는 명품을 불을 태워야 되느냐, 할인이나 반품이 안 되니 어쩌니, 언론들이 왜 그걸 걱정합니까? 할인이 왜 안 됩니까? 기존의 명품점들 다 할인해가 팔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또리 세일하면요 불같이 와가 사가갈 겁니다. 다만 거기 있는 직장들은 정부가 나서서 두산하고 신세계가 새로 땄으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면세점의 그 인원들을, 없어지는 면세점의 점원들을 새로 면세점 허가를 딴 쪽에서 좀 인수하도록 중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걱정할 건 그것밖에 없고요. 진짜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된다면 면세점을 이런 식으로 소수한테만 줘서 특혜를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면세점을 일본식으로 한 2, 3만 개 보편화시키는 게 맞느냐.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대한민국 언론 기가 찹니다. 예, 부산에서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는 와신상담이라는 분, 저희 블로그에 맨날 댓글을 또 다시고 유튜브에도 댓글 다시는 분입니다. 고마운 분인데요. 이분이 하나 글을 보내왔습니다. 매우 옳은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 정부가 카드 복제라든지 사기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를 IC 칩 카드로 다 교환하라고 이제 하면서, 문제는 각 그 자영업자들 매장에 있는 이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이 IC 칩 단말기로 바꿔라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단말기를 신형 단말기로 바꾸는 거는 좋은데, 바꿔놓고 나니까 아직도 마그네틱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체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틱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기존 IC칩 카드 단말기로 교체한 가게에 가서 카드를 내밀면 주인이 끄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IC칩 단말기로 바꿔라 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카드가 안 꺼지니까 현금을 받으려고 네가 일부러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시비가 걸리고, 또 특히 뭐 이 술 뭐 이런 주류 관련되는 식당이나 그 유흥점들은 뭐 각종 시비가 폭행으로도 연결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정부가 이걸 바꾸라 할 때는, 단말기를 바꿔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는 사람들도 다 바꾸고 단말기도 다 바꾸고 하면서 동시에 가야지. 예를 들어서 아직도 마그네틱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매장에 전부 다 그냥 IC칩 카드로 바꿔버리면 마그네틱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결제를 할 때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형 단말기와 실행 단말기를 뭐 동시에 쓰라고 한다든지 당분간 뭐 1년이라든지 왜 정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기관이나 이렇게 마치 획일적으로 만만한 자영업자들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순환을 겪어하고 매출도 줄고 시비 걸리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글을 보내오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단말기 IC칩이 있는 걸로 바꿔라고 했으면 그냥 금융기관들 보고 전부 그 카드 가진 사람들한테 다 와서 바꿔가라고, 적어도 독촉을 한다든가 마그네틱 단말기는 며칠부터 못 쓴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해야죠. 자, 이런 전시 행정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건 정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요, 이런 일 할 때는 정말 생각 좀 해보고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을 갖다가 하라고 시킨 정부의 관료들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